부실 채권 우려로 카운트하는데 1,000조 원이 넘었어요. 모두 이렇게 부채에 연동해서 지금 의존하는 세상이라서 양질의 부채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네. 국가 차원에서도 절대 경착륙은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 보여요.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논의 되는 시간 정재원의 부동산 클래스 정재원입니다. 자, 오늘은 경제 전문가로 굉장히 유명하시죠? 명지대 박정호 특임 교수님 모시고 오늘 경제 전반에 대해서 한번 고견 듣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부동산 TV는 지금 처음이시죠? 예, 방문한 건 처음인데요. 네네. 채널은 종종 봅니다. 아, 정말요? 네. 저희 부동산 어떤가요? 저는 부동산 관련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질문을 해주셔서 네네. 다른 분들의 고견들은 어떨지 저도 이제 모니터를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그리고 제가 인정하는 많은 고수분들도 계시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자주 찾는 곳이 여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누구 고견들이 어떨까 찾아보려고 할 때 채널 많이 들어오는데 풍성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큰 네. 회사가 유튜브 채널 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활성화된 데가 없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더 훌륭한 여의도 맨션 이런 데도 있잖아요. 가진 자의 여유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니, 교수님 그 평가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저희 고맙습니다. 김광석 교수님 며칠 전에 예, 나오셨는데 예. 가장 존경하는 애널리스트 경제학자라고 이렇게 칭찬을 역시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간간히 술을 사야 돼요. 그런가요?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경제 전문가를 좀 모셨으니까 일단 경제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좀 많은데 이 첫 번째 한번 이슈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부실 채권 대출이 746조 원에 육박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서 집계한 자료인데요. 글로벌 기업들의 부실 채권이 이렇게 좀 높았었던가요? 이 746조 원은 작게 잡은 것 같은데요. 원래 더 큰 예, 건가요? 블룸버그가 집계한 거에 따르면 746조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수치는 어떻게 집계한 건지 그 근거를 살펴봤더니 그 미국 국채에 비해서 채권의 수익률이 10% 이상 높은 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다급하니 우리 높은 이자 드릴 테니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그 정도 되면 부실부실하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4% 15% 이상의 하이힐드 그렇죠. 채권을 이제 부실 채권으로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규모를 따져봤더니 746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S&P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B- 등급, 신용 등급으로 따졌을 때 그 이하의 채권 발행 주체들이 B- 이하인 경우가 전부 부실 채권 우려로 카운트하는데 그거는 1,000조 원이 넘었어요. 그 다음에 무디스 같은 경우는 무디스랑 아마 요즘 연준도 다 그걸로 카운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채권이라는 건 다시 그 다음 채권을 발행해서 차환해서 계속 돈을 연장해서 쓰잖아요. 근데 지금 차환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회사들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서 한 20%가 넘는다. 이런 정도로 집계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실 블룸버그 말씀해 주신 746조 원이 제일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작은 거다. 근데 요즘에 한간에 보면 미국의 가계빚이 이경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700조 1000조 이렇게 들어도 이게 느낌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전 세계적으로 요즘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 칼럼 쓸 때 제일 많이 선호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부채 사회. 그러니까 빚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국가들도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부채를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 역시도 코로나19 극복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특정 주체들 같은 경우는 경기가 옛날 같지 않은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빚을 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견뎌내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들도 이렇게 기업 자체의 어떤 비즈니스 룰이 다시 세팅된 경우 드물거든요. 하다못해 영화관에서 OTT로 바뀐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업황에 대해서 지금 당분간 회복 기미를 못 보일 것 같은 회사들이 좀비 기업 내지 이제 부채로 연명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 개인, 기업, 부처, 정부까지 모두 이렇게 부채에 연동해서 지금 의존하는 세상이라서 아마 좀 요즘 전 세계 흐름을 부채 사회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전 교수님 오시면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실은 어떻게 보면 부채라는 게 성장률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어떤
요인이 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긍정적인 부채가 결국에는 성장률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데 지금 계속 부채로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이런 어떤 세계 경제가 좀 좋은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좀 없을까요? 저는 당분간은 좋은 방향의 흐름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더 나쁜 방향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사실 좋은 방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고성장률이 전망되거나 예견되는 분야에 나름대로 과감한 차입을 통해서 빨리 그 시장을 선점하거나 뭔가 기회를 포착하려는 움직임, 그런 투자라든가 그런 투자로 인한 부채라는 건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선순환을 그려요. 그 과정에서 그 해당 기업들은 조금 좌초될 수 있어도, 그 개인들 일부는 좌초될 수 있어도 그 과정에서 고용이 창출되고 그 신산업 부분에서 누군가가 먼저 선도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 보면 그 사람이 시행착오를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후진에서 좀 더 발빠르고 안정감 있게 그 시장을 잠식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국가나 그 지역사회에서 그 인더스트리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버티기 모드예요. 예, 고정비를 감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빚을 내서 일단 버텨보자. 무슨 미래지향적인 엄청난 신규 투자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더 많고요. 국가에서도 요즘 빚을 내서 이제 뭔가 투자를 새로 하는 그 이유들이 투자를 새로 하는 걸 위해서 빚을 많이 내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뭐 복지라든가 노인 부양이라든가 경기 방어용 이런 것들에 대한 지출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구간이 유럽, 그 다음에 일본, 최근은 정말 놀랍게도 중국마저도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 세계의 주요 경제 모멘텀을 해줄 세계의 대륙이 거의 큰 국지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요즘 부채는 그렇게 양질의 부채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부채로 성장을 한다기보다는 부채가 성장을 좀 이렇게 끌어내리는 지금 그렇죠.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지금 또 한간에는 뭐 미국의 대기업 뭐 120곳이 지금 파산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좀 있더라고요. 네. 지금 뭐 어떤 기사에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한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도 있고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고려해야 될 지표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저는 크게 미국 경제를 살펴보는데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진짜 부동산에 와서가 아니라 부동산 경기도 보고요. 지수도 보고 그다음 실업률 두 가지를 봅니다. 요즘 코로나19 이후 상업용 오피스를 사용하는 어떤 뭐랄까요? 그 방식이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상업용 오피스에 대한 선호 지역도 크게 바뀌어가면서 상업용 오피스에 대한 공실률에 대한 걱정들, 그것으로 인한 부동산 전반적인 침체 이런 걸 걱정을 좀 했는데 생각보다 부동산 지수들이 미국이 안 좋지가 않아요. 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연착륙 하겠는데 생각이 하나 있고요. 실업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미국에서는 지금 오히려 걱정하는 게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구인난에 시달려서 인건비 더 드릴 테니까 저희 쪽으로 오시자 하면서 인건비 상승률이 자꾸 높다 보니 이게 물가 안 잡히는 게 그것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처럼 고용 시장이 나쁘지 않거든요.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미국 시장이 연착륙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이 조금 오려가지고 거기 옛날 자기 대통령 그림 그리고 숫자 이렇게 쓰면 금보다 비싼 물건이 되는 나라잖아요. 달러. 기축통화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윤전기 돌려서 돈 찍어서 경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는데 내년이 선거잖아요. 이 경착륙하고 재선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착륙을 어떻게든 시키겠다라는 과감한 정책 위반도 대기 중인 게 많아요. 특히 이번에 미국 국회에서 내년까지 우리 채권 이렇게 발행하겠습니다라는 계획안이 발표된 게 있는데 뭐 올해 뭐 더 잘하시겠습니다만 미국 부채가 1경원이다 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꽉 차서 이제 디폴트 난다 이런 소리도 있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통장 한도 높여줬으면 통상적으로는 이런 기회에 빨리 빚을 줄여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정상인데 오히려 채권 발행 규모를 더 늘렸어요. 이건 선거 앞두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긴
국가 차원에서도 절대 경착륙은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일단 미국 경제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럼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아니 그러면 미국의 대기업 120개 정도가 파산한다는 소식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 그대로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전개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산업 재편 요 과정에서 전통적인 산업 모델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그 성장통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120개 전부가 그런 건 아닐 수는 있지만 하여튼 그런 과정의 파산이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 같은 상황의 문제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가 또 미국을 또 주시하는 이유가 또 세계 경제의 또 어떤 대표격이고 우리나라가 또 수출 중심이다 보니까 또 미국을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이미 뭐 S&P 지수나 주가 지수는 거의 정고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고 부동산 경기도 보면 처음에는 하락으로 예측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 20% 상승으로 그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참 미국도 이렇게 변하는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한국의 어떤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 좀 미국 시장을 좀 보고 있는데 미국의 신용 등급이 트리플 A에서 이제 A 플러스로 강등이 됐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전히 좀 그 물밑에서는 펀더멘탈 자체가 좀 약한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들거든요. 네, 뭐 사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수치 이상의 부채를 지금 발행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미국 경제가 이걸 계속 감내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어떤 국제 신용기관의 어떤 판단 아래 신용 등급을 이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수준까지 이제 한 단계 낮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분명 반영되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신용 등급이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기 쉬운데 상대평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다른 나라보다 제일 높은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 이렇게 순번을 매기는 거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재조정이 된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는 더 취약한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미국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더 오죽할까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학자들도 경제학자들도 많이 틀렸던 게 있습니다.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요. 미국이 유동성 푸는 걸 보고 저러다 달러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망할 줄 알았죠. 네. 자본주의 4.0이라는 그런 맞아요.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저희 진짜 이 달러 가치가 이렇게까지 견고하게 유지될 줄 안다라고 확정했던 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 연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이후에 달러 인수한 양이 10배가 늘었거든요. 그러면 단순 계산해도 달러 가치가 10분의 1이 떨어져야 되는데 미국이 급한 불 끌려고 달러를 이렇게 대규모 발행을 하니까 중남미에 있는 많은 개도국 그다음에 저기 중동 지역이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는 자국 화폐 가치가 더 폭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국가 중에 일부 국가는 아예 자국 화폐는 현지 상거래에서 받질 않고 달러 가져와. 그래야 내가 너한테 팔게. 그래야 내가 너한테 살 수 있어. 뭐 이런 구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 오히려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가 더 큰 폭락이 유도됐고 그러다 보니 그 나라에서 엄청나게 뿌려졌던 달러를 기반으로 아예 달러 기반의 화폐 사회가 생긴 거예요. 이게 또 다른 형태의 달러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만드는 요인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생각지 못했던 요인들까지 가미 돼서 달러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 이 상황인데 바로 이런 흐름들을 보고 났더니 야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독특한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냥 이번 사태는 미국이 저 정도면 다른 나라가 훨씬 어려워졌구나라고 생각하는 걸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이 맞겠군요. 네. 정말 저도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굉장히 좀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 양적 완화를 또 우리가 처음 걸어가보는 길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극복을 하고 또 이번 코로나 때는 그때보다 더 많이 풀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뭐 하도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SVB 뭐 은행이 지금 뭐 파산하는 것도 실은 뭐 하루 만에 다 봉합을 시켜버리고 이런 걸 보면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의지만 있으면
이게 어떤 금융권에 크랙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네. 뭐 사실 뭐 아직까지는 금융시장에 있어서 달러와 미국 중심의 그 견고한 흐름이 깨지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올해 뭐 일부 중동 국가에선 석유를 이제 위안화로 구매한다더라, 아니면 중국의 역내 외환 시장의 결제에서 이제 달러에 비해서 위안화 결제 거래 금액이 훨씬 높아졌다라든가 이런 간간한 소식을 들으셨을 텐입니다만, 근데 국제 결제 시장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3%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거의 과반이 달러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어느 곳에서도 이 달러에 대한 신뢰감은 오히려 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학교 수업 때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아이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교수님, 달러의 위상 계속 나나요? 아니면 대체 시장은 없나요? 했었을 때 20세기 마지막에 독립했던 국가가 한 두세 개 있어요. 그 중에 아시아 지역은 동티모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동티모르에서 뭐 인구도 워낙 작고 이제 바로 옆에 조그만 나라다 보니 우리는 이제 독립을 했는데 화폐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했어요. 자체 화폐를 발행해보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독립국가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국민들을 비롯해서 그 나라 일종의 국회의원들, 대통령까지도 전부 결정을 뭘로 했느냐? 우리 그냥 달러 쓰자. 그게 훨씬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단적으로 앞으로 제가 머리가 더 희끗희끗해질 때까지는 달러 위상에서 크게 변화되는 변곡점은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결국 달러의 위상은 계속 좀 지속된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 결국 달러가 가치를 좀 계속 유지하려면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이제 달러 채권을 조금 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옐런이 또 방중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 또 일본은행 YCC를 뭐 0.5%에서 1%로 지금 상향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달러와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 부분, 이제 자넷 옐런이 미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을 방문한 거는 달러 가치에 대한 견고한 유지보다도 미국에서 지금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더 써야 될 방편이 좀 필요한데, 이 채권을 제일 많이 사줄 수 있는 두 바이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국 국채 좀 사줘, 또 발행할 거야 라는 그런 시그널이 좀 더 강해 보이고요. 미국이 달러의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어마어마한 무역수지 적자예요. 네.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무역수지 적자를 통해서 외국에서 달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포해줘야 되고, 모든 화폐는 충분한 유동성이 돌아요. 그러니까 유통할 수 있는 물량이 있어야 그걸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 관점에서는 미국이 지금 같은 무역수지 적자를 언제까지 감내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위안화 같은 경우는 위안화가 국제통화가 되게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이유가, 중국은 반드시 석유와 먹거리를 수입하는 정도까지는 무역수지 흑자를 보여야 돼요. 그렇게 달러를 확보해야지만 그걸 바탕으로 석유도 수입하고, 요즘은 석유 수입 금액보다 반도체 수입 금액이 더 큰데 반도체도 사올 수가 있고, 먹거리도 이제 중국은 식량 수입 국가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위안화를 역외로 대거 뿌려서 그곳에서 마음껏 위안화를 바탕으로 무역을 하고 교역을 하는 거를 할 수가 없어요. 무역수지 흑자를 봐야 자기들이 유지가 되니까요. 근데 미국은 식량이나 석유는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국가 중에 하나니까, 그래 그냥 내가 적자 볼 테니까 알아서 갖다들 써, 니네들끼리 결제할 때도 사용해야 되잖아를 감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무역수지 적자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저도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좀 그러면 미국은 그렇다고 치고, 네. 중국은 좀 어떻게 보세요? 중국 지금 보면 생각보다 리오프닝 이후에 뭐 경제 성장률이 기저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은 성장률도 없고, 네. 위안화 환율도 굉장히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맞아요. 같은데, 어떻게 중국이 예전처럼 어떤 세계의 공장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역할을 좀 수행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는 예전 같은 규모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봐요. 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중국은 뭐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두고 경쟁한다라고 인식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이 되게 너무 안타까워요. 기업은 부자인데 국민이 가난해져요. 아주 특이한 일이 생겨요. 몰핀 맞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한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해 보여요.